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주 법무사입니다. 저희 오늘로 이제 공탁법 수업의 시작이고요. 저희는 총 8회에 걸쳐서 공탁법 문제풀이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저희가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좀 드리자면은 공탁법이다라고 하는 과목이 저희가 40점 배점이죠. 40점 배점입니다. 40점 배점이고 마지막 과목에 붙어 있고 60점짜리 부동산 등기법과 같이 붙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탁법이 생각보다 이 작은 과목들 중에서는 의외로 비중이 큰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슷한 배점을 가지고 있는 다른 과목들을 생각을 하셨을 때, 헌법이나 다른 것들을 생각하셨을 때, 공부의 양 자체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공부의 양 자체는 적은데, 배점은 40점으로 똑같은 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한테는 전략적으로 좀 접근하시기 좋은 과목이기도 합니다. 이 공탁법이라는 게. 물론 아쉬운 점은 뭐냐면 공탁법이 저희가 2차 과목에는 없기 때문에 1차 과목에서 쓰고 이제 기억에서 휘발시켜버린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그런 부분에서 아쉽긴 하지만 저희가 1차 시험에 당락을 결정한다. 1차 시험에 합격 커트라인에 넘기는 점수를 받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부등법이 비중이 조금 더 낮고 공탁법이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보다 비중이 좀 더 낮고 공탁법이 비중을 좀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게 사실 저희 수험생님들 입장에서는 좀 유리한 점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어쨌든 1차 공부를 하실 때에는 주요 과목들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2차 시험에 들어가셨을 때에도 같이 연결되는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부등법에 대한 공부를 소홀히 할 수는 없는데 이 부등법이 문제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생각만큼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특히 1차가 부등법이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부등법 공부 양은 부등법 같은 경우는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공부 양에 비해서 해야 되는 공부 양은 많은데 점수 비중은 생각보다 낮기 때문에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기대치, 점수로서의 기대치가 굉장히 낮은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1차에서는. 그런데 공탁법은 공부 양은 적은데 거기에 비해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점수로서 기대할 수 있는 기대치 자체가 높은 과목이죠. 그래서 공탁법은 이제 좀 그런 과목을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험을 보실 때, 공탁법은 오히려 좀 내가 잘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40문제라는 거는 총 20문제씩, 2점씩 이제 20문제라는 것이고, 저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개를 맞을 것인가, 몇 개 정도를 이제 틀리는 범위 안에 놓을 것인가라고 하는 걸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15개 이상은 맞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대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15개 이상 맞으셔서 30점 이상은 좀 맞아주시는 게 부등법에서 좀 더 안전해집니다. 저희가 결국엔 합격 커트를 위해서 60점 이상을 맞아야 된다. 한 과목당 평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부등법에서 우리가 30에서 이건 정말 못 봤을 때입니다. 35점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 35점에서 40점 정도 선에서 이제 통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공탁에서 이제 30점을 맞아주면 확실히 안정감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65점에서 한 많게는 70점 이상까지 이렇게 이 4과목에서 기대를 하시면서 저희는 봐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3과목에서 민사집행에서 내지는 그 앞에 있는 민법에서 그 앞에 있는 헌법상법은 이제 기본적으로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시겠죠. 그래서 이 두 과목에서 혹시라도 점수가 좀 까먹는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채워내셔야 됩니다. 4과목은 저희가 1차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4과목은 굉장히 전략 과목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4과목에서 기본적으로 내가 65점에서 한 70점 정도 맞는다. 평균 점수에서 한 10점 정도의 여분을 남긴다라는 기대를 가지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공탁법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공부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이고 공탁법은 이제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배우실 공탁의 종류에는 이제 수험적으로 좀 중요한 공탁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주요한 공탁의 어떠한 형태들마다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탁은 기본적으로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의 구조를 딱 떠올리시면서 법원에다가 우리가 공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공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탁자가 있고 그 다음에 공탁을 하면 그 공탁된 돈이나 공탁된 물건을 나중에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공탁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을 딱 그려 놓으시고 이 삼각형에 따라서 각각의 공탁마다 가지고 있는 성격들과 특징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징들에 대한 차이점을 비교해 가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거기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포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탁법이다라고 하는 그 공탁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조문의 개수도 많지 않고 그리고 거기서 저희가 법리적으로 공부하실 것도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저희는 어떤 딱 구조를 정해놓고 구조를 잡아놓고 이 공탁, 변제 공탁에서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 집행 공탁이라는 거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런 특징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그 공탁의 종류별로 구분을 하셔가지고 특징을 딱 잡으시면 나중에 오히려 공부하실 때 좀 훨씬 더 수월하게 됩니다. 물론 저희가 민사집행법에서도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공탁법에서도 아주 지엽적인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걸러내시는 게 좋습니다. 걸러내시고 공부하실 때에는.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되 그런 것들 걸러내도 저희는 30점 이상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서 그러면 이제 문제를 푸시면서 이번 이제 저희가 같이 진도 나가시면서 문제 푸시면서 자주 나오는 거, 그리고 자주 나오는 지문은 거의 민사집행법과 동일합니다. 자주 나오는 지문이 문제로도 자주 나오고 답으로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일단 위주로 먼저 공부하시고 그런 것들 하시면서 이론적으로 채워야 되는 부분들은 제가 같이 채워드리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처음에 문제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공탁의 종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기본적인 내용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수험적으로 의미 있는 공탁이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한 4가지 정도를 먼저 아시고 가셔야 됩니다. 여백에다가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아셔야 되는 거는 변제 공탁입니다. 자, 말 그대로 변제를 하기 위한 공탁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떠한 변제를 해야 되는데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해서 공탁을 하는 겁니다. 채권자를 위해서 공탁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채무자가 공탁자가 되고 채권자가 피공탁자가 되겠죠. 그런데 채무자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변제를 하면 될 텐데 왜 변제를 직접 못하고 공탁을 하게 될까요? 첫 번째,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채권자가 그 돈을 안 받는 겁니다. 자기가 수령 거절 내지는 요것을 이제 어떠한 수행 불능 상태다 이렇게 봅니다. 수령 불능,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을 불능일 때 이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변제 공탁을 하게 됩니다. 변제 공탁을 하게 되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공탁을 함으로써 자기가 공탁을 함으로써 변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로부터의 이후로 이어지는 이제 어떠한 소송이나 강제 집행에 있어서의 그러한 위험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겁니다. 이자가 쌓이지도 않는 거고요. 일단 변제 공탁을 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겁니다. 저희가 우리나라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변제 공탁에서 저희가 특징이 하나 뭐냐면 이런 건 가능합니다. A랑 B 중에서 누구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상대적 불확지 공탁이다라고 하는 거. 저희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변제 공탁 할 수 있다고 했죠. 그거를 상대적 불확지 공탁이라고 합니다. A, B, C까지 해서 이 셋 중에서 누구인지 모르겠다. 내지는 A, B 둘 중에서 누구인지 모르겠다. 둘 중에 한 사람에게 공탁을 출급을 해가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상대적 불확지 공탁은 가능한데 이것에 비해서 절대적 불확지 공탁, 누구인지 나는 누군지 정말 알 수 없으니까 아무나 그냥 채권자가 찾아가시오라고 하는 절대적 불확지 공탁은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특징만 몇 가지 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이제 변제 공탁인 것이고 저희가 이제 용어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셔야 되겠죠. 이 변제 공탁이다, 저희가 공탁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채무자가 이제 공탁자가 되고 그 다음에 피공탁자다라고 하는 사람이 개념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피공탁자. 피공탁자는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가 있는 것이고 어떤 누군가를 위한 공탁이 아닌 경우에는 피공탁자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두 가지의 개념을 놓고 공탁자가 공탁을 하게 되면은 이 공탁된 물건에 대해서 공탁의 사유가 만약에 사라졌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공탁을 한 사람은 공탁한 돈에 대해서 다시 찾아올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거를 공탁을 회수해 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공탁의 그 상대방이 되는 피공탁자는 자신의 권리가 있음을 증명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이 공탁된 돈을 찾아갈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거를 출급을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가지의 정확한 용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탁자는 나중에 자기 돈을 회수해 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피공탁자는 그 돈을 출급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수 청구권, 이건 출급 청구권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게 일단 변제 공탁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아셔야 되는 거는 담보 공탁입니다.
담보공탁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주된 의미에서의 담보공탁이다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인 게 재판상 담보공탁입니다. 그 외의 담보공탁은 저희가 이제 문제 푸시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판상 담보공탁이다. 결국 자, 재판 과정에서 어떠한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공탁하는 겁니다. 저희가 재판 과정에서 저희가 민사집행법 시간에 많이 배우셨죠? 예를 들면 가압류를 할 때, 뭐 이럴 때, 아니면 뭐 항고를 할 때, 이럴 때 재판상 이러한 소송행위, 우리가 소송행위에서 이러한 소송행위를 내가 함으로 인하여 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의 발생의 위험이 있을 때, 손해배상의 위험이 있는 그것을 이러한 손해배상금을 담보하기 위한 금액이 재판상 담보공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념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담보공탁에는 재판상 담보공탁이 있고, 뭐 영업공탁, 그 다음에 뭐 납세 담보공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문제 푸시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공탁이 있습니다. 집행공탁이다라고 하는 건 물론 이것도 이제 형태는 좀 다양하긴 하지만 저희는 요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채권자가 있고 우리가 채무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제3채무자가 있죠. 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채권에 의해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러한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 내지는 압류를 하는 겁니다. 가압류 내지는 압류를 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돈을 갚긴 갚아야 되는데 이걸 채무자한테 갚아야 되는지 아니면 채권자한테 갚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모르겠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계속 그냥 변제를 안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이행 지체 책임은 계속 지는 거죠. 제3채무자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제3채무자가 하는 형태가 대표적으로 집행공탁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갚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냥 공탁할랜다. 이렇게 공탁을 해버리면은 이제 얘네들이 알아서 다퉈서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찾아가겠죠. 이게 대표적인 형태에서의 집행공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보관공탁이다, 몰취공탁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 푸시면서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집행공탁의 형태와, 그 다음에 변제공탁의 형태가 혼합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혼합공탁이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다른 이름, 이제 요 두 개가 혼합된 형태를 혼합공탁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변제공탁, 그 다음에 담보공탁, 그 다음에 집행공탁, 그리고 이제 이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혼합된 형태에서의 혼합공탁이다라고 하는 네 가지를 줄기로 놓으시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지를 줄기로 놓으시고 이 혼합공탁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채권자가 이렇게 가압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에 대해서 자신의 채권 3천만 원으로 가압류를 했는데, 이 제3채무자가 이 채무자한테 변제해야 되는 돈은 1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1억 일단 전체에 대해서 공탁을 하겠다. 라고 한다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만큼에 대해서는 집행공탁의 효력이 되는 것이고, 압류의 효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만큼에 대해서는 변제공탁의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탁을 혼합공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서 이제 일단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 문제 푸시면서 이제 채워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앞부분 총론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사실은 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문제 푸시면서 가벼운 마음으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공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입니다. 그래서 저희 문제 이제 그 보기 보시면 보기에서는 여기는 문제를 푸시지 마시고 저희가 가져가야 되는 지문 두 가지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2번과 3번입니다. 2번 지문과 그 다음에 3번 지문만 가져가시면 되고 나머지는 보실 필요 없습니다. 자, 2번 지문 보겠습니다. 공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공탁법과 공탁규칙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공탁관에게 출급 청구를 하여야 하고 만일 공탁관이 불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자, 이 부분이 어디가 틀렸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밑에 해설지 보겠습니다. 자, 공탁관의 처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한다는 겁니다. 결국 공탁관한테 출급 청구를 했는데 공탁관이 여기에 대해서 불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내야 될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절차에 따르지 않고 국가를 상대로 지급 청구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지문을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공탁 유가증권 및 공탁 물품에 대해서는 소유권에 관한 청구가 가능하므로 공탁물에 대한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저희가 이 공탁물에 대한 지급 청구다라고 하는 거, 결국 출급 청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권능이죠. 저희 민법 시간에 배우시지 않았습니까? 소유권에 기한 권능에 대해서는 어떤 소멸시효 같은 게 생길 수가 없는 거죠. 내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한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한 권능이라서 별도의 어떤 소멸시효나 이런 개념을 상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공탁서에서 이제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공탁사건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뭐 이번에 문제 푸시면서 조문을 좀 보셔야 되겠죠. 자, 일단 답은 저희가 기역과 리을과 미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조문을 아셔야, 규칙 조문을 아셔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건데 이번에 이제 요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해설지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변제공탁에서 어디에다가 체크를 하시면 되냐면 밑줄 그어진 데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군법원에서 처리한 소액사건의 소신법에 적용을 받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소신법 딱 체크하시고 그러한 민사사건에서의 채무의 이행 나오죠. 채무의 이행 딱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변제공탁 이렇게 딱 밑줄 그으시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시군법원에서 소신법에 따라서 진행이 됐던 민사소송에서 거기에 대한 변제의 의미로서 공탁하는 변제공탁이다. 아, 이때는 시군법원 관할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판상 담보공탁은 이렇게 다 시군법원에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재판상 담보공탁.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거, 가압류 가처분의 이의에 관한 거, 가압류 가처분의 취소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저희 가압류 해방공탁이 있습니다. 3번에서 가압류 해방공탁. 그 다음에 몰취공탁에서 이게 어떤 거냐면 민사소송법 299조 2항에 따른 소명에 가름하는 보증금 공탁이다라고 하는 거. 이 소명에 가름하는 보증금의 공탁은 어떤 의미의 공탁이냐면 민사소송법 299조 2항에 따른 공탁이라는 거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민사소송에서 어떠한 주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입증을 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증거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너 이런 주장에 대해서 너 입증할 수 있어? 너 여기에 대해서 담보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의미에서 담보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명에 가름하는 공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민사소송에서 자신이 주장하는 주장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 때 법원의 어떠한 법원의 요청에 의해서 이것을 소명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담보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공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소명에 가름하는 공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시군법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탁 나와 있죠? 거기에서 보시면 첫 번째 거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거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그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집행공탁입니다. 제3채무자가 하는 공탁. 이게 민사집행법 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입니다. 그 다음에 몰취공탁 중에서 상호가등기를 위한 공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호가등기 딱 체크해 주시고 그 상호가등기 공탁이다라고 하는 건 저희가 상법상 개념적으로만 이제 옆에다 같이 정리하시는 겁니다. 상법상에 우리가 상호를 쓰겠다라고 했을 때 그 상호를 쓰기 전에 상호에 대한 가등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공탁을 해놓는 겁니다. 공탁금을 공탁을 해놓고 나중에 이 상호가 가등기를 했다가 이제 실제로 이 상호를 사용하게 되면은 공탁금을 다시 회수해 오는 것이고 나중에 이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이제 취소됐다라고 했을 때에는 공탁금이 나중에 몰취당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상호가등기에 의한 공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상호가등기 공탁. 그래서 이게 종류가 몰취 공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토지 수용 보상금 공탁이다라고 하는 건 변제 공탁의 종류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보관 공탁이라는 게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딱 가져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시군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는 공탁사건이다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시군법원에서 처리한 소신법에 따른
소신법에 따른 변제공탁이다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이제 나와 있었던 재판상 담보공탁은 모두 가능하다. 재판상 담보공탁은 모두 가능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압류 해방공탁. 가압류 해방공탁이라는 게 뭡니까? 저희 집행법 시간에 배우셨죠? 가압류 당한 사람이, 이제 가압류 당한 채무자가 이 가압류를 풀기 위해서 가압류 청구가 들어왔던 그 청구 금액에 대해서 공탁을 해버리는 겁니다. 공탁을 해서 일단 가압류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압류 해방공탁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가압류 해방공탁.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소명에 따른 소명에 대한 공탁, 소명공탁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딱 이렇게만 외우시면 되겠죠, 그러면. 소신법에 따른 변제공탁, 그 다음에 재판상 담보공탁은 전부 다, 그 다음에 가압류 해방공탁, 그 다음에 소명을 위한 민사소송법상의 공탁이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네 가지만 정리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외우신 다음에 나머지 문제 쫙 풀어보시면, 이런 시군법원에 관한 문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냥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신법에 적용을 받는 공탁 푸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압류 해방공탁, 그 다음에 소명에 가름하는 공탁, 이렇게 딱딱 체크하시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